아직 실감할 수 없어. 너 37살 요하임 그룬델의 죽음을. 읽을 수 없는 점자 편지를 마지막 글자까지 손끝으로 훑은 뒤 어떻게든 이해했다고 말해야만 할 것 같았던 그 낯선 꿈처럼. 그 먼 곳에서 네가 올 수 없다는 것 안다 라고 네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지. 장례식은 6시간 후에 치러진다고 내가 미안해할 것 같아 일부러 늦게 알렸다고 했지.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미안하다고 말했어.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하고는 잘 지내고 있느냐고 나에게 물었지. 나는 그렇다고. 독일에 돌아가면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말했어. 내 어머니는 얼른 대답하지 않았지.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 물론이지. 너는 언제든 환영이란다. 그 전화를 받은 토요일 아침부터 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어. 허기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눈부신 조도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비교적 또렷하게 보인다는 사실에 놀라곤 했어. 그 차갑고 선명한 공간이 마치 얼어붙은 낙원 같아서 나는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시간을 끌었어. 간단한 음식을 꺼내 식탁에 놓고 짧은 시간 허기를 달래고는 마치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처럼 침대로 돌아와 눕곤 했어. 네 방의 창은 유난히 크고 밝았지. 햇빛이 잘 드는 오후면 창틀 아래 선반에 진열된 수십 대의 미니어처 비행기들이 제각기 반질반질한 빛을 냈지. 내가 너에게서 등을 돌리고 서서 그 비행기들의 정교한 디테일을 감탄하는 동안 너는 청색과 녹색 체크무늬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말을 이어갔지. 내가 고개를 돌려 너와 눈을 맞추면 넌 장난스럽게 코를 찡그리는 동작만으로 뿔테 안경을 치켜 올리곤 했지. 종횡무진. 네가 다루는 다채로운 화제들은 다독가답게 숱한 암시와 인용과 논증의 터널들을 롤러코스터처럼 통과하며 오래 이어졌지. 때로 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면 난 네 어머니가 직접 구웠다는 근사한 파이를 한 입씩 베어 물었어. 책상 옆에 푸르스름한 회벽에 붙어있는 고지도의 복사본들이며 행성들의 사진, 흑백의 세밀화, 아르마딜로와 메머드와 네안데르탈린의 옆 얼굴. 그것들을 무심한 척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말이야. 이따금 너의 화제는 그다지 조심스럽지 않게 내 눈의 상태로 그것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장래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지. 그게 내 마음을 은밀히 다치게 한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 명랑하게 너는 말했지. 내가 너라면 그때를 위해 점자를 미리 배워두겠어. 흰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 거리를 걷는 법도 익혀두겠어. 잘 훈련받은 멋진 리트리버를 사서 그 녀석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어. 이를테면 너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지. 세상에 어떤 불행이든 스스럼 없이 대해도 될 만큼 고통을 겪어보았다고. 갓난아이였을 때부터 너는 10여 차례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았고 14살엔 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들었다고 했지. 끈질긴 독학 끝에 대학에 입학하는 걸 보고 의사나 간호사들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했지. 그렇게 병원 밖으로 나와 처음 사귄 친구가 나였다고 했어. 또렷이 기억해.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놀라게 했던 네 깡마른 몸을. 겨우 7달 나보다 생일이 빠를 뿐인데 마치 중년의 남자처럼 주름이 패어있던 이마를. 그 이마에 힘을 주어 주름을 더 깊게 하며 너는 나에게 말했지. 고백하자면 말이야. 내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책을 내게 되면 그게 꼭 점자로 제작되었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더듬어서 끝까지 한 줄 한 줄 더듬어서 그 책을 읽어주면 좋겠어. 그건 정말
뭐랄까, 정말 그 사람과 접촉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함부로 던진 농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너는 진지하게 내 얼굴을 마주 보았지. 예민한 사람 특유의 자의식이 느껴지던 그 표정을 기억해. 햇빛에 홍채가 환히 들여다 보이던 연한 푸른 눈도. 그 순간 네가 내 얼굴을 만지고 싶어 한다고 느꼈지만, 또는 내가 네 얼굴을 만져주길 원한다고 느꼈지만, 그 느낌을 나는 곧 부인했어. 너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근교의 바위산을 올랐던 일요일이 생각날 때가 있어. 하얗게 드러난 관절 같은 바위들을 반바지 차림으로 오르다가 날카로운 잎들이 돋친 깡마른 관목들에 종아리가 쓸리지 않도록 주의하다가 두 무릎을 손바닥으로 짚어가며 더 오르다가 땀을 닦으며 쉬다가 전날 밤 얼려둔 물을 들이키다가 간식으로 싸운 검은 빵을 우물거리다가 이제는 기억할 수 없는 농담들과 객적은 웃음을 주고받다가 결국 산 꼭대기에 채 이르기 전에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걸 보고 우린 산을 내려왔지.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에도 이런 바위산이 있었어라고 그때 나는 고백했지. 인수봉과 백운대라는 두 개의 흰 바위 봉우리를 올려다보면서 자랐다고. 지금도 모국을 떠올리면 인구 1,000만의 붐비는 도시 대신 그 한 쌍의 얼굴 같은 봉우리들이 생각난다고. 내가 그 고백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네가 언제나처럼 장난스럽고 활달하게 내 말에 응수하는 대신 쓰러졌기 때문이었어. 비탈길 2-3미터 굴러 떨어지다가 기다란 바위에 허리를 부딪히며 멈췄기 때문이었어. 그 상황을 난 믿을 수 없었어. 너는 언제나 이제 깨끗이 나았다고 나에게 말했는데 지긋지긋한 20년간의 투병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고. 보란듯 담배를 피워 물고 맥주잔을 거푸 비우곤 했는데 자신의 찬 그 말들을 난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마치 낯선 사람처럼 보이던 네 굳은 얼굴을 기억해. 처음으로 타인의 죽음을 보게 될까봐 덜덜 떨리던 내 손을 기억해. 네 눈꺼풀이 잠잠히 감겨 움직이지 않던 거 기억해. 너를 업고 내려오던 그 가파른 바위길에서 나는 속옷까지 흠뻑 땀에 젖었지. 눈꺼풀 속으로 비오듯 매운 땀이 흘렀지. 그렇게 산을 내려온 뒤 열흘이 지났을 때 병실 철제 침대에서 비스듬히 상체를 일으켜 앉아서는 넌 나에게 물었어. 너 왜 철학을 하려고 하느냐고 나에게 물은 적 있지. 내 생각을 정말 듣고 싶니? 침대 옆에 탁자에 안경을 벗어놓았는데도 흘러내린 안경을 축혀 올리려는 듯 너는 콧잔등을 찡긋했지. 고대 히라빈들에게 덕이란 선량함이나 고귀함이 아니라 어떤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 하잖아. 생각해봐. 삶에 대한 사유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언제 어느 곳에서든 죽음과 맞닥뜨릴 수 있는 사람. 덕분에 언제나 필사적으로 삶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사유에 관한 최상의 아레테를 지니고 있는 거 아니겠니? 수년 뒤 너와 결별하고 혼자 스위스를 여행할 때였어. 루체른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종일토록 얼음 덮인 협곡들 사이를 흘러다니던 날이었지. 처음의 계획은 그 배의 종점, 호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항해하는 것이었지만 나는 불쑥 브루넨이라는 작은 도시에 내렸어. 항구를 감싸는 두 개의 희고 커다란 바위 봉우리 때문이었어. 왼쪽의 봉우리는 백운대를, 오른쪽의 봉우리는 인수봉을 빼닮아 있었어. 내가 자랐던 수유리 쪽에서 북한산을 올려다보면 왼쪽에 백운대가, 오른쪽에는 인수봉이 있어. 실제로는 백운대가 더 높지만 인수봉이 조금 앞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아 보이지. 브루넨의 두 봉우리는 그 위치와 약간의 높이 차이,
흰 바위의 생김새와 숲이 우거진 정도까지 흡사했어.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맞닥뜨린 그 친숙한 풍경에 난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 선착장에 내려서자 카페테리아에서 내놓은 알루미늄 간이 의자에 앉아 점심을 먹는 청년이 눈에 띄었어. 연한 금발의 갸름한 얼굴, 헐렁한 멜빵 청바지. 너와 조금도 닮지 않은 녀석이었는데 네가 생각이 났어. 나를 보고 미소 짓는 그에게 물었지. 뭘 먹니? 그거 맛있어? 스위스식 치즈케이크야. 금요일이잖아.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그가 대답했어. 나는 카페테리아에서 똑같은 치즈케이크를 사들고 나와 그의 옆 테이블에 앉았지. 그런데 금요일하고 치즈케이크가 무슨 상관이지? 라고 내가 묻자 그는 대답했어. 금요일엔 다들 고기 대신 치즈케이크를 먹어. 나야 뭐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잖아. 그 뒤 둘 사이에 오간 대화는 특별하지 않았어. 어디서 태어났는가? 무얼 하는가? 이 도시는 어떤 곳인가? 어디를 더 여행할 것인가? 따위를 서로에게 물었지. 나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며 전기 수리공이라는 거, 그 직업을 무척 따분해하고 있으며 언젠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여행하고 싶어 한다는 것. 3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10년은 어머니와 나머지 10년은 현재까지 아버지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는 내가 스위스에 접경한 콘스탄츠에서 이태째 골치 아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보덴제가 루체른 호수만큼이나 아름답긴 하지만 겨울이면 시가지의 안개가 자주 끼어 우울하다는 거. 안개가 저녁까지 거치지 않는 날은 시계가 짧아 건물 외벽에 바싹 붙어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 내가 베를린에 가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는 조금 실망하는 것 같았어. 브르넨의 작고 평범한 시가지를 둘러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그저 임마누엘과 나란히 앉아 호수를 보며 달지 않은 스위스식 치즈케이크를 먹으며 목적 없는 한담을 나누는 걸로 충분했어. 햇빛이 눈부셨지만 물가의 바람은 퍽 쌀쌀했어. 30분쯤 뒤 루체른으로 돌아가는 배가 들어왔고 나는 임마누엘과 가벼운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어. 통성명을 했을 뿐 우리는 서로의 이메일 주소 같은 것을 교환하진 않았지. 배가 브르넨의 선착장에서 멀어지는 동안 나는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그도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 내가 앉았던 알루미늄 의자와 4분의 1쯤 남겨놓은 내 치즈케이크 접시가 차츰 멀어지더니 보이지 않게 되었어. 너와 조금도 닮지 않은 임마누엘의 모습이 차츰 멀어지더니 흐릿해졌어. 백운대와 인수봉을 닮은 흰 바위 봉우리들이 서서히 더 멀어지다가 배가 협곡을 돌아가자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어. 그때 왜 그렇게 가슴이 서늘해졌던 걸까? 느리디 느린 작별을 고하는 것 같던 그 광경이 헤아릴 수 없는 무슨 말들로 가득 찼던 것 같던 침묵이 여태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걸까? 마치 그 경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해 주었던 것처럼. 뼈아픈 축복 같은 대답은 이미 주어졌으니 어떻게든 그걸 내 힘으로 이해해내야 하는 것처럼.